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그야말로 세계 군사사에서 돌이킬 수 없는 분기점이자 대한민국이 드디어 게임 체인저로 자리매김하게 된 순간입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트라이하트 프로젝트, 즉 세계 최초 초전도 미니 원자로가 탑재된 한국형 차세대 항공모함 공개죠. 이 소식이 전해지는 순간 워싱턴, 베이징, 도쿄, 모스크바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은 항공모함 전력의 종주국이라 자부했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조차 CNN 인터뷰에서 우리가 따라잡기엔 이미 늦었다라는 말을 내뱉을 정도였으니 그 파장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기존 미국, 중국, 일본의 항공모함은 거대한 원자로를 탑재하고도 연료 효율성과 냉각 문제, 유지 보수의 난맥상 때문에 항시 운용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불과 20년 전만 해도 항공모함 건조 경험이 전무했는데 초전도 기술과 미니 원자로라는 혁신을 동시에 실현하며 순식간에 선두로 치고 올라온 겁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군사적 성취가 아니라 글로벌 패러다임을 바꾼 역사적 선언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이 성취가 단순히 기술의 힘으로만 가능했느냐는 겁니다. 정치적 결단, 그리고 산업 생태계에 총결집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이후 꾸준히 군사 독립을 강조해왔습니다. 그 맥락에서 트라이하트 공개는 단순한 식무기 발표가 아니라 서울이 더 이상 워싱턴의 그림자 뒤에 서지 않겠다는 상징이 된 겁니다. 그동안 미국은 항공모함 기술을 절대 한국에 넘기지 않았고 일본은 이시바 총리 체제에서 이즈모급을 억지로 개조해 쓰는 수준에 머물렀죠. 중국은 더 가관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대대적으로 푸젠함을 자랑했지만 아직도 구식 증기 터빈 냉각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세계가 보는 앞에서 한국은 불가능을 현실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왜 바로 지금 이 시점에서 발표했느냐는 겁니다. 사실 한국은 3년 전부터 이미 시제품 단계에서 성능을 검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비밀리에 숨겨왔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국제 정세, 특히 미국의 고율 관세 압박과 중국의 반도체 제재, 일본의 군사 도발이 모두 겹치는 상황에서 한국이 강력한 카드를 꺼내 세계의 시선을 바꾸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장 연설에서 우리는 더 이상 구걸하지 않는다, 우리의 길을 간다라고 선언한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이 한국에게 단순한 군사적 우위가 아니라 심리적 패권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콜드 파이어 하어트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즉, 차갑게 식지 않는 원자로 심장이 항공모함을 움직인다는 의미인데 CNN, BBC, 그리고 러시아의 RT까지 이 표현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군사 용어조차 새로 창조하고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국민의 자존심입니다. 매번 미국 무기에 의존하던 우리가 이제는 세계 최강국들이 뒤쫓아야 하는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과연 한국이 너무 빠르게 앞서간 것은 아닐까? 기술 유출 위험은 없을까? 미국이든 중국이든 분명히 뒤에서 손을 쓸 텐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있냐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 대한 답이 국내 산업 생태계의 완전한 독립이라고 봅니다. 삼성의 반도체 기반 냉각 제어 시스템, 한화의 원자로 안전 설계, 두산의 모듈러 파츠, 카이스트의 초전도 연구, 올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이 체계가 완성된 이상 외국에 의존할 이유도 기술을 내줄 필요도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게다가 지금 국제사회 반응을 보면 미국조차 함부로 제재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토 회원국들이 앞다투어 한국 기술을 탐내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 워싱턴이 한국을 억제하려 들면 동맹국 내부 반발이 폭발할 겁니다. 반대로 중국과 일본은 지금 초조합니다. 베이징은 이번 발표 직후 군사위원회 비상회의를 열었고 도쿄는 언론을 통제하느라 분주했습니다. 한국이 내놓은 건 단순한 군함이 아니라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역사적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항공모함이라는 거대한 구조물에 작은 원자로를 집어넣는다는 발상 자체가 불가능처럼 여겨졌습니다. 미국은 수십 년 전부터 모듈형 원자로를 연구했지만 여전히 거대한 크기와 불안정한 냉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푸젠함을 떠들썩하게 홍보했지만 실제 내부를 들여다보면 구식 증기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더 뒤처져서 아직도 디젤 보조 동력을 붙잡고 있죠.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이 난제를 뚫었을까요? 바로 초전도 기술의 접목입니다. 그 부분이 정말 핵심입니다. 일반적인 원자로는 열을 제어하기 위해 막대한 냉각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냉각 효율이 떨어질 경우 체르노빌 같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한국은 이를 근본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초전도체를 활용한 냉각 시스템은 전력을 거의 소모하지 않으면서도 극저온 환경을 만들어 원자로의 과열 가능성을 제로에 가깝게 낮춥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냉각 장치 자체가 기존 원자로보다 10분의 1 크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작은 항공모함 선체에도 충분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작아진 게 아니라 안정성까지 비약적으로 올라간 거군요. 저는 이게 미국과 중국이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늘 크면 안전하다는 발상에 묶여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작아야 안전하다. 이 발상의 전환이 바로 초전도 미니 원자로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적 한 수를 뒷받침한 게 어디입니까? 삼성의 반도체 냉각 칩 기술이었죠. 삼성전자가 개발한 차세대 냉각 제어 칩은 초전도체와 원자로 사이의 미세 온도 변화를 0.001초 단위로 감지해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말하자면 원자로의 심장 박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초정밀 인공지능 의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 모든 게 한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됐습니다. 일본은 NEC, 중국은 화웨이를 앞세워 흉내라도 내보려 했지만 미세 공정 수준에서 이미 따라올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완벽에 가까운 시스템을 한국은 어떻게 불과 10년 만에 확보할 수 있었느냐는 거죠. 저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국방산업융합전략 덕분이라고 봅니다. 군사연구와 민간연구를 철저히 통합해 카이스트 연구실에서 개발된 초전도 실험이 바로 두산의 모듈 생산 라인으로 넘어가고 곧장 한화의 군사실험장에서 테스트되는 시기였죠. 이런 속도는 미국이나 중국 같은 거대 관료 조직에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사실 미국은 로비스트와 군수업체가 정치권을 움켜쥐고 있다 보니 혁신이 아니라 예산 타먹기에 매달립니다. 일본은 관료주의 때문에 한 발짝도 못 움직이고 중국은 군사위원회가 기술자 위에 군림하다 보니 결과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오히려 산업계와 연구계, 군이 하나의 체계로 연결돼 있죠. 이게 바로 작지만 강한 나라가 거대 강국들을 압도하는 비밀입니다. 저는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초전도 미니 원자로는 단순히 작은 핵심 동력원이 아니라 무한한 에너지의 문을 열었다는 점입니다. 기존 항공모함이 20에서 30년을 운용한다지만 사실 중간에 여러 차례 연료 보충과 냉각 장치 수리가 필요합니다. 반면 한국형 시스템은 한 번 설치하면 40년간 멈추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히 효율을 넘어 연구 동력의 경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략적 함의가 나옵니다. 만약 한국 항공모함이 태평양 한가운데서 작전을 벌인다고 합시다. 미국 항공모함은 보급선을 끊기면 2주도 버티기 힘듭니다. 중국이나 일본은 더 말할 필요도 없죠. 하지만 한국 항공모함은 40년간 연료 걱정이 없습니다. 누가 바다의 진정한 주인이겠습니까? 이 차이가 바로 앞으로의 해양 패권을 가르는 기준이 될 겁니다. 사실 항공모함의 전투기만 싣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은 항 자체가 거대한 무기 플랫폼이 되어야 하는데 그 핵심이 바로 에너지 공급 능력입니다. 미국도 수십 년 동안 고출력 레이저를 연구했지만 늘 최대 문제는 전력 공급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1메가와트 이상을 쏟아붓는 무기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구동하느냐, 이게 벽이었죠.
그런데 한국의 초전도 미니 원자로가 그 벽을 허물었습니다. 말 그대로 바다 위에서 태양을 품은 셈이죠. 기존 레이저 무기는 발전기 가동 시간에 따라 성능이 제한됐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해군이 공개한 로즈 시스템은 몇 분 이상 연속 발사하면 과열 문제 때문에 멈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형 시스템은 다릅니다. 원자로 자체가 끊임없이 전력을 공급하니까 이론적으로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계속 쏘아 올릴 수 있습니다. 즉, 탄약 제한이 없는 무기가 된 겁니다. 전통적인 포나 미사일은 보급선을 끊으면 끝이지만 이 무기는 연료 걱정조차 필요 없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심리적 효과입니다. 적의 미사일이 수십 발, 수백 발 날아오더라도 레이저로 그 자리에서 잘라버리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일본의 이시바 총리가 열을 올리며 우리는 이즈모급의 F-35를 태웠다고 자랑할 때 한국은 그냥 빔 한 줄기로 그 모든 걸 무력화할 수 있는 겁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DF-21D 대함 탄도미사일조차 공중에서 녹아내리듯 사라지는 순간 베이징의 군사 전략은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과연 실전에서 레이저가 그 정도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저는 여기에 단호히 그렇다라고 답합니다. 이미 공개된 시연에서 한국형 레이저 무기는 1분 동안 무려 50대의 UAV를 동시에 격추했습니다. 나토 관계자들이 직접 참관한 자리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러시아 언론조차 이건 스타워즈가 아니라 현실이다 라고 평했을 정도니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건 비용 대비 효과입니다. 미사일 한 발 막으려면 기존에는 수백만 달러짜리 요격 미사일을 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레이저는 전기만 있으면 됩니다. 한 번 쏘는데 드는 비용이 고작 수십 달러 수준이니 장기전으로 가면 한국이 가진 이 무기가 얼마나 압도적인지 금세 드러납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전쟁의 계산법을 완전히 바꿔버린 혁명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바다는 어떻게 바뀔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미국, 중국, 일본의 항공모함은 여전히 항공기 이착륙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트라이아트급은 다릅니다. 자체 무기만으로도 하늘과 바다를 동시에 통제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수십 대의 전투기를 띄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전투기가 뜨기 전에 레이저가 적의 무기를 녹여버리니까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레이저 무기의 이런 발전이 한국에게 어떤 전략적 의미를 가지냐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방패와 창을 동시에 쥔 국가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방패 역할을 하며 적의 공격을 차단하는 동시에 무한히 이어지는 창으로 반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건 기존 강대국들도 갖지 못한 절대 우위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실제로 워싱턴 내부 보고서에서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지역 동맹이 아니라 글로벌 무기 체계의 리더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대로 베이징은 초조합니다. 시진핑 주석은 군사위원회에 한국 기술을 모방하라고 지시했지만 초전도 분야에서 중국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반도체, 소재, 제어 시스템, 올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사실이죠. 결국 따라잡을 수 없는 벽을 세운 겁니다. 지금까지 미국, 중국, 일본은 자신들의 항공모함이 세계 최강이라고 자부했습니다. 미국은 니미츠급, 포드급을 내세우며 우리가 해양 패권의 절대자라고 주장했죠. 중국은 푸젠함을 과시하며 미국을 따라잡았다고 떠들어댔습니다. 일본은 이즈모급을 개조해 항공모함 반열에 올랐다고 선전했죠. 그러나 한국이 초전도 미니 원자로 항공모함을 공개한 순간 이 모든 건 구시대 유물처럼 보이게 됐습니다. 미국의 포드급은 한 척 건조에 150억 달러가 들었는데 취역한 지 몇 년이 지나도 전기 추진 시스템과 전자기 캐터펄트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형은 미니 원자로 하나로 모든 전력을 해결합니다. 단순히 비용 차이만이 아닙니다. 운용 효율성 자체가 다른 세계라는 거죠. 게다가 중국의 푸젠함은 구식 증기 추진을 쓰다 보니 아직도 냉각수 누출과 진동 문제로 제대로 항해 시험조차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일본은 더 초라하죠. 이즈모급은 원래 헬기 호위함이었습니다. 항공모함이라고 우기면서 갑판을 억지로 넓히고 F-35B를 얹었지만 정작 작전 시간은 고작 몇 시간에 불과합니다. 연료와 전력 한계 때문에 장거리 작전은 꿈도 못 꿉니다. 이시바 총리가 아무리 일본의 자위대가 동북아의 핵심이라 떠들어도 실제로는 한국 항공모함 한 척 앞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차이를 시대적 사고방식의 차이라고 봅니다. 미국과 일본은 여전히 덩치가 크면 강하다라는 발상에 갇혀 있습니다. 중국은 양적 확대에만 집착하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작고 효율적이며 초전도 원자로라는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개척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말하는 겁니다. 이제 항공모함의 세대 구분은 한국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라고요.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 하나 드리죠. 그렇다면 왜 미국, 중국, 일본은 이 길을 못 갔느냐는 겁니다. 기술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의지가 없어서일까요? 제 생각에는 둘 다라고 봅니다. 미국은 군수업체들의 이익 때문에 혁신 대신 구형 기술을 질질 끌었습니다. 중국은 모방 능력은 있지만 소재와 반도체, 제어 기술이 없어서 결국 껍데기만 키웠습니다. 일본은 정치적 결단력이 없어서 그냥 미국의 그림자 속에 머무른 거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 자리에서 했던 말이 정확히 이 맥락을 짚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처럼 과거에 안주하지도 않고 중국처럼 모방에 매달리지도 않으며 일본처럼 주저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 이 발언이 외신 헤드라인을 장식한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국제사회 반응을 보면 명확합니다. 미국 언론은 패권의 시대가 바뀌고 있다고 했고 중국 언론은 한국의 도발이라며 당황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아예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큰 패배의 신호 아닐까요? 과거라면 무조건 반박 기사라도 냈을 텐데 이제는 반박조차 못하는 겁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단숨에 미국이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앞서 나갈 수 있었는가 하는 질문이죠. 단순히 기술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건 철저한 국가 전략, 그리고 치밀한 단계별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항공모함 보유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죠.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작은 걸 크게 만드는 길 대신 작은 걸 더 정밀하게 만드는 길을 택했습니다. 핵심이 된 건 초전도 합금과 미니 원자로의 안전 기술이었습니다. 특히 초전도 합금 개발은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기존 미국이나 일본은 고온 초전도체 개발에서 수십 년간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반도체 산업에서 다져진 초정밀 공정 기술을 그대로 가져와 초전도체에 접목했습니다. 덕분에 기존보다 30% 이상 효율이 높은 합금이 나왔고, 이를 원자로 냉각에 적용하니 작으면서도 안전한 시스템이 탄생한 겁니다. 저는 이게야말로 한국이 가진 산업 융합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안전 문제를 빼놓을 수 없죠. 미국은 여전히 큰 원자로 안전이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고 중국은 아예 안전은 뒷전으로 미루고 속도만 추구합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아예 핵 관련 연구를 공론화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두산이 개발한 모듈형 차폐 시스템, 하나가 적용한 자동화 냉각 차단 장치, 카이스트의 원자로 제어 AI 돌메이드 인 코리아. 이 시스템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면서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만약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나머지가 자동으로 대응합니다. 이런 이중, 삼중 안전망이야말로 미니 원자로가 가능했던 비밀입니다. 저는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정치적 결단이라고 봅니다. 기술만으로는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결국 대통령의 결단과 국가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했죠.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우리는 워싱턴에 의존하지 않는다 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단순히 말뿐 아니라 실제 예산을 전환해 방산, 원자력, 반도체 분야를 하나의 축으로 묶었습니다. 미국처럼 군수업체 로비스트에 끌려다니는 것도 아니고
일본처럼 관료주의에 묶여 우왕좌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왜 지금 시점에서 이 전략이 효과적이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국제 환경이 크게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보호무역과 고율 관세에 몰두하면서 동맹을 압박했고, 중국은 반도체 패권 경쟁에만 매달리다 국제적 고립을 자초했습니다. 일본은 경제의 군사 양쪽 모두에서 뚜렷한 길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오히려 독자적 길을 선언하며 기술 혁신을 통해 탈미국, 탈중국, 탈일본을 동시에 이뤄낸 겁니다. 결국 서울의 계산은 이겁니다. 첫째, 기술에서 우위에 서면 정치적 협상력도 자동으로 따라온다. 둘째, 안전성 확보가 곧 국제 신뢰를 의미한다. 셋째, 산업 전체를 묶어내야 진짜 독립이 가능하다. 이 세 가지 전략이 동시에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한국은 지금 초전도 미니 원자로 항공모함이라는 성과를 내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미국은 돈을 쏟아부어도 혁신이 안 되고 중국은 인력만 많아도 기술을 못 만들며 일본은 자원은 있어도 결단을 못 내립니다. 결국 이 세 나라가 동시에 한국 뒤를 쫓는 신세가 된 것이죠. 사실 항공모함의 진정한 힘은 건조 기술이나 무기 탑재량보다 운용 지속력에서 갈립니다. 미국의 니미츠급이나 포드급 항공모함이 아무리 크다 한들 결국 주기적으로 연료 보급을 받아야 합니다. 보급선을 끊기면 그 거대한 철덩어리가 바다 위에서 고철이 되는 건 순식간이죠. 중국과 일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디젤 보조 시스템이나 구형 원자로에 의존하다 보니 몇 달 이상 장기 작전은 불가능합니다. 반면 한국의 초전도 미니 원자로 항공모함은 전혀 다른 세계를 보여줍니다. 이 배는 연료 보충 없이 30년, 심지어 40년까지도 쉬지 않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연료 절감이 아니라 전략적 자유입니다. 미 해군 항모가 중동에 배치되려면 수십 척의 보급선과 호위함이 동원됩니다. 그런데 한국형은 자체 동력만으로도 수십 년간 작전이 가능하니 보급선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히 비용 절감이 아니라 전쟁에서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게야말로 한국이 미중 2를 넘어선 가장 결정적 장점이라고 봅니다. 게다가 보급선을 끊기는 건 항상 약점이 되어 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해군이 미드웨이 전투에서 몰락한 것도 결국 보급 문제 때문이었죠. 현대전에선 더 심각합니다. 위성이 드론이 하늘을 감시하는 시대에 느리게 움직이는 보급선은 곧바로 타깃이 됩니다. 그러나 한국형 항공모함은 보급선이 필요 없으니 적에게 노출될 약점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이 차이가 바로 생존성과 패권을 갈라놓는 지점입니다. 더 나아가 이 시스템은 작전 반경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넓혀줍니다. 미군 항모전단이 한 번 출동하면 보급을 위해 최소한 3개월마다 항구에 들어가야 합니다. 중국 해군은 더 짧아서 1에서 2개월이 한계죠. 일본은 동부가 근해를 벗어나면 작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 항공모함은 보급 문제를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태평양, 인도양, 심지어 남극해까지도 제한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전 피로도입니다. 기존 항공모함은 보급 주기에 따라 작전이 휴식이 반복되는데 이 과정에서 승조원 피로도가 누적됩니다. 하지만 한국형은 안정된 전력 공급으로 전투기, 레이저, 레일건까지 동시에 운용하면서도 함 자체의 피로도가 낮습니다. 즉, 장기간 항해와 전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같은 시간에 한국은 더 많은 전투 임무를 소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경제적 효과도 있습니다. 보급선을 줄이면 인력과 예산을 줄일 수 있고 무엇보다 해외 기지 의존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의 군사기지를 유지하는데 천문학적 비용을 쓰고 있지만 한국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항모 자체가 하나의 자급자족 기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게야말로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자주 국방의 완성형이라고 봅니다. 사실 지금까지 항공모함은 전투기와 미사일, 그리고 방어용 무기에 의존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형 항공모함은 완전히 다릅니다.
미니 원자로에서 쏟아져 나오는 무한 전력은 단순히 레이저 무기만이 아니라 레일건과 같은 전자기 무기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기존 함포가 화약을 이용해 포탄을 발사했다면 레일건은 초전도 자기장을 이용해 초고속으로 탄환을 날려보냅니다. 속도가 마하 7, 사거리가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니 사실상 미사일과 포탄의 경계를 허물어버린 겁니다. 특히 레일건은 발사 속도와 파괴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기존 미사일은 한 발에 수백만 달러가 들어가지만 레일건 탄환은 제작 비용이 고작 수천 달러 수준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탄약을 무한히 생산할 수 있으니 사실상 끝없는 포격이 가능한 셈이죠. 미국도 수십 년 전부터 레일건을 연구했지만 문제는 전력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수십 메가와트를 쏟아부어야 하는데 이를 감당할 동력원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한국은 초전도 미니 원자로 덕분에 그 문제를 단숨에 해결했습니다. 그럼 레일건뿐일까요? 아닙니다. 한국형 항공모함은 초전도 자기장을 기반으로 한 EMP, 전자기 펄스, 무기도 동시에 구동할 수 있습니다. EMP는 적의 전자 장비를 순식간에 마비시켜버리는 무기죠. 미사일 유도 시스템, 항공기 레이더, 잠수함 통신 롤 오프. 그야말로 적의 눈과 귀를 순간적으로 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 항공모함 전단은 무력화되고 아무리 미사일을 많이 쏴도 다 불발탄으로 전락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종합 전력화입니다. 즉, 한 척의 항공모함이 레이저, 레일건, EMP를 동시에 운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건 기존 강대국들이 절대 상상도 못한 개념입니다. 미국의 포드급도 여전히 미사일과 항공기에 의존하고 있고 중국의 푸젠함은 전력 부족 때문에 이런 무기를 생각조차 못합니다. 일본의 이즈모급은 말할 것도 없죠. 결국 한국형 항공모함은 단순히 플랫폼이 아니라 바다 위의 종합 전자기 무기 체계가 된 겁니다. 저는 이 무기들이 가져올 심리적 효과가 더 크다고 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적이 수십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레이저로 전부 소멸됩니다. 동시에 레일건이 초고속 포탄을 쏘아 적 함정을 꿰뚫습니다. 그리고 EMP가 터지면서 적의 통신망과 레이더가 모두 꺼집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순간 적의 사기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은 총알보다 심리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 있는데 한국은 이제 기술로 심리를 압도하게 된 겁니다. 저는 이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적 계산이 돋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항공모함을 전투기 운반선으로 쓰는 미국식 발상이 아니라 하나의 에너지 플랫폼으로서 새로운 무기 체계를 모두 담아낸 것이죠. 워싱턴이나 베이징이 지금 뒤늦게 기술을 따라잡으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초전도 합금, 제어 AI, 전력관리 올 메이드 인 코리아. 따라잡기에는 최소 20년 이상이 걸립니다. 이제는 기술적 성취를 넘어 상징성의 영역으로 들어가 봅시다. 사실 군사 장비라는 건 단순히 무기 그 자체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무기가 가져오는 상징과 심리적 파급력이 더 클 때가 많죠. 한국형 항공모함, 즉 초전도 미니 원자로 탑재 콜드 파이어 하트는 이미 그런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이 이름을 그대로 따서 보도했고 심지어 CNN과 BBC가 21세기의 아이언클레드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새로운 무기를 만든 게 아니라 시대의 아이콘을 만들어낸 겁니다. 저는 이 상징성이 미국, 중국, 일본의 패권적 이미지에 균열을 낸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우리가 바다의 주인이다라며 항공모함을 전시하고 다녔습니다. 중국은 푸젠함을 앞세워 우리는 미국을 따라잡았다고 과시했고 일본은 이즈모급을 내세워 우리도 항공모함 보유국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죠. 하지만 한국이 콜드파이어 하트를 공개한 순간 이 모든 수사는 공허해졌습니다. 세계 여론은 이제 한국을 가리키며 진짜 미래는 여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단순히 군사 전문가들만 놀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 대중, 심지어 정치인들까지도 이 상징에 반응했다는 사실입니다. 워싱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이 항공모함의 법칙을 다시 썼다고 말했고
베이징에서는 시진핑이 정치국 회의에서 한국이 우리를 모욕했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도쿄는 더 굴욕적입니다. 일본 언론은 거의 침묵했는데 이는 사실상 우리가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는 패배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이 심리적 효과는 동맹국들에게도 강력합니다. 나토 회원국들은 한국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고, 심지어 러시아조차 푸틴 대통령이 우리는 한국 기술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냉전 이후 처음으로 동맹과 적대국 모두가 한국을 주목하게 된 겁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발표가 아니라 국제 질서에서 한국의 위상을 재정의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건 국민적 자존심입니다. 한국 국민들은 그동안 늘 우리는 미국 무기를 사다 쓰는 나라라는 콤플렉스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세계 최강국들이 한국 무기를 부러워하고 심지어 따라가려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새로운 자부심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전략적 억제력입니다. 무기가 단순히 적을 겨냥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지켜주는 역할까지 하는 거죠. 저는 이 지점에서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함께 강화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든 나라가 아니라 세계가 주목하는 아이콘을 창조한 나라로 인식되는 겁니다. 앞으로 한국이 항공모함을 수출하거나 국제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단순한 기술력뿐만 아니라 한국이 만든 건 곧 세계의 상징이 된다 라는 인식이 따라붙을 겁니다. 사실 초전도 미니 원자로 항공모함의 성공은 단일 기업이나 연구소의 성과가 아닙니다. 삼성, 한화, 두산, 카이스트, 그리고 수많은 중소협력업체들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간 결과물입니다. 저는 이걸 K-디펜스 인더스트리 생태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은 특정 군수업체가 독점하는 구조이고 일본은 관료주의와 대기업 담합으로 산업 간 협력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반도체, 소재, 조선, 원자력, 올인원. 산업 전 분야가 한데 얽혀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움직였습니다. 예를 들어 냉각 시스템을 생각해 봅시다. 삼성전자는 차세대 반도체 칩으로 원자로의 미세 온도를 제어했고, 카이스트는 초전도체의 물리학적 모델을 연구했습니다. 두산은 이를 실제 모듈화의 소형화에 성공했고, 하나는 군사적 응용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각각의 기관이 따로 놀았다면 절대 이 정도 성과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미국은 GE, 로키드, 보잉이 각자 이익만 챙기려다 늘 비효율이 생기고, 중국은 군과 민간이 서로 불신하는 구조라 협력이 막힙니다. 일본은 더 답답합니다. NEC, 미쓰비시, 이시카와지마가 제각각 움직이지만 국가적 비전이 없으니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없는 겁니다. 게다가 한국 기업들은 민간과 군수의 경계를 뛰어넘는 협력을 보여줬습니다. 삼성의 반도체 연구진이 한화방산 연구소에서 합동 워크숍을 열고 카이스트 학생들이 실제 조선소 현장에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유연한 협력 구조가 바로 한국식 혁신의 힘입니다. 미국처럼 군수 로비스트가 발목을 잡지도 않고 중국처럼 정치적 통제에 얽매이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 초전도 미니 원자로 항공모함이라는 불가능한 무기를 가능하게 만든 이유죠. 저는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중소기업들의 역할입니다. 언론은 늘 삼성, 한화 같은 대기업만 조명하지만 실제로는 수백 개의 협력업체들이 특수합금, 초정밀 센서, 소프트웨어를 공급했습니다. 이 작은 톱니바퀴들이 맞물리지 않았다면 결코 완성할 수 없었을 겁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이런 중소기업 생태계가 취약합니다. 중국은 아예 국가가 지시하면 하청업체들이 억지로 끼워 맞추는 식이죠. 그러나 한국은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네트워크가 살아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경쟁력입니다. 여기에 정치적 의지도 큰 몫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K-디펜스 클러스터를 추진하면서 단순히 방산만 키운 게 아니라 반도체, 소재, 에너지 기업을 전부 묶어냈습니다. 마치 하나의 국가적 생태계처럼 움직이게 만든 겁니다. 이건 과거 미국이 냉전 시절 나사와 방산업계를 통합해 아폴로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것과 유사하지만
더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작은 땅에서 모든 산업이 밀집돼 있으니 협업 속도가 몇 배는 빠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산업 생태계가 있었기에 한국은 단숨에 세계를 앞질렀습니다. 저는 이걸 K 시너지 모델 2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거나 우주, 에너지 산업에 도전할 때도 같은 구조가 작동할 겁니다. 반대로 미국, 중국, 일본은 여전히 각자 도생 구조에 발목이 잡혀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초전도 미니 원자로 항공모함의 공개는 단순한 기술 쇼케이스가 아니었습니다. 워싱턴, 베이징, 도쿄의 외교의 군사 지형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사건이었죠. 미국은 동맹 관리 차원에서 한국을 언제나 보조 플레이어 정도로만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한국이 없는 인도, 태평양 전략은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곧 한국이 미국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한국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현실을 인정한 발언이었죠. 베이징의 반응은 더 절박했습니다. 시진핑은 항공모함 공개 소식이 전해진 직후 중앙군사위원회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중국 내부 보고서에는 한국의 기술은 우리의 20년 계획을 무력화한다 라는 표현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특히 푸젠함을 앞세워 해양 굴기를 선언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한국의 콜드파이어 하트 한마디에 그 모든 담론이 무너진 겁니다. 중국이 이 문제를 대놓고 언급하지 못하고 외교적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도 그만큼 충격이 크다는 반증입니다. 일본은 한층 더 난감합니다. 이시바 총리는 기자들 앞에서 한미일 협력은 더 중요해졌다고 얼버무렸지만 실제 내부는 충격과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자위대 내부 보고서에는 한국이 사실상 아시아 해양의 주도권을 장악했다라는 문장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일본은 오랜 세월 항공모함 보유국이라는 지위를 동북아 패권의 상징처럼 다뤘는데 이제는 그 위치를 완전히 빼앗긴 겁니다. 언론이 의도적으로 관련 보도를 최소화한 것도 이 굴욕을 숨기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하지만 지정학적 효과는 단순히 주변국의 충격에 그치지 않습니다. 나토 국가들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자국 원자력 항공모함이 구식이 됐다는 걸 인정하면서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적극 추진하려 합니다. 심지어 독일은 우리는 차라리 한국과 손잡겠다라며 공개적으로 미국 대신 한국을 거론했습니다. 이는 곧 한국이 더 이상 동북아 지역 강국이 아니라 글로벌 군사 외교 무대에서 핵심 플레이어로 떠올랐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봅시다. 미국은 과연 한국의 이런 부상을 환영할까요? 아니면 경계할까요? 제 생각에는 경계 쪽이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워싱턴 입장에선 동맹이 자신들을 보완하는 건 환영이지만 앞질러가는 것은 달갑지 않기 때문이죠. 이미 미 의회 내부에선 한국이 미국의 군사 산업을 위협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은 한국 없이는 중국을 견제할 수 없으니 억제도 못하고 협력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반대로 한국 입장에서는 전략적 기회입니다. 미국의 압박을 무조건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는 서울이 조건을 걸 수 있습니다. 예컨대 무역 협상에서 관세 철폐를 요구하거나 원자력 기술 공동 연구를 제안하면서 미국의 양보를 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발표를 국제 외교 무대에서 카드로 활용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초전도 미니 원자로 항공모함의 진짜 위력은 단순한 설계도가 아니라 실전 같은 시연에서 드러났습니다. 한국 해군은 비공개로 준비한 시험에서 무려 50대의 무인기를 1분 만에 전부 격추시켰습니다. 나토 대표단, 러시아 관측단까지 현장에 있었고 이 장면은 곧장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언론이 한 줄기 빛이 하늘을 찢었다라고 묘사한 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 장면을 보며 전율했습니다. 기존 레이저 무기는 과열 문제 때문에 몇 발만 쏘면 멈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형 레이저는 초전도 미니 원자로 덕분에 연속 사격이 가능했습니다. 1초에 수발씩 끊임없이 쏟아지는 빔은 마치 폭풍처럼 적 드론을 쓸어버렸습니다. 나토 군사 전문가가 현장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본 모든 방공 시스템을 합쳐도 저 정도는 못한다고 탄식할 정도였으니 이건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라 전쟁의 규칙을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속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확성입니다. 50대 중 단 한 대도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 이건 전투기와 미사일을 넘어선 정밀함이었습니다. 러시아 참관단은 만약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런 무기가 쓰였다면 전선은 이미 뒤집혔을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과학 기술을 넘어 국제 정치에 직접적인 파급력을 던진 겁니다. 미국조차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미군은 패트리엇, 사드 같은 미사일 방어 체계에 의존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체계들은 탄도미사일 몇 발을 막아내는 수준이죠. 반면 한국형 레이저는 수십, 수백 발의 드론과 미사일을 동시에 막아낼 수 있습니다. 워싱턴 내부 보고서에서 한국 기술이 방공 개념을 재정의했다 라는 문장이 나왔다는 건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일본의 반응은 더욱 초라합니다. 이시바 내각은 급히 자위대의 레이저 개발을 지시했지만 현실적으로 일본은 전력 공급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결국 F-35B 몇 대 얹어둔 이즈모급은 구경꾼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진핑은 군사위원회에 한국 레이저를 카피하라고 지시했지만 초전도 소재와 반도체 제어 기술에서 이미 20년 이상 뒤처져 있습니다. 저는 이 현장 실험이 가진 심리적 파괴력을 특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적국이 수백 대의 드론을 날려보내도 단 1분 만에 전부 사라진다면 누가 감히 공격을 시도하겠습니까? 이건 단순히 무기 성능을 넘어 전쟁을 억제하는 힘입니다. 한국은 이제 물리적 방어와 동시에 심리적 방어까지 확보한 겁니다. 사실 원자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많은 사람들은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같은 참극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초전도 미니 원자로 항공모함의 발표가 나왔을 때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과연 안전한가? 라는 의문을 던졌죠. 그런데 한국은 이 질문에 압도적으로 명확한 답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우리의 시스템은 절대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중안전 구조가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산이 개발한 모듈형 차폐 시스템은 핵심 연료가 있는 원자로를 여러 겹의 방어막으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내부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오르면 자동으로 냉각 장치가 가동되고 만약 전력 공급에 이상이 생기면 초전도 시스템이 스스로 차가운 환경을 유지합니다. 심지어 최악의 경우 연료봉이 과열되더라도 자동 봉쇄 장치가 즉각 작동해 원자로를 완전히 잠가버립니다. 이건 후쿠시마처럼 인간의 판단이 늦어서 사고가 커지는 구조가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된 겁니다. 미국의 원자로는 여전히 인간의 개입에 의존합니다. 여러 안전 장치가 있다 해도 결국 사람이 스위치를 눌러야 작동합니다. 중국은 더 심각합니다. 값싼 소재와 불량 관리로 인해 원자로를 탑재한 함정 자체가 위험 요소로 간주될 정도입니다. 일본은 후쿠시마의 상처 때문에 아예 핵안전 논의조차 공개적으로 못하고 있죠. 반면 한국은 모든 시스템을 AI 자동화와 초전도 물리학적 안정성 위에 구축했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넘을 수 없는 벽입니다. 여기에 더해 카이스트 연구진은 원자로 내부의 미세한 이상 신호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양자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이 센서는 기존 기기보다 수백 배 민감해 문제가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 이상 징후를 감지합니다. 덕분에 사고 가능성 자체가 원천 차단됩니다. 다시 말해, 한국의 원자로는 사고가 터지면 막는 장치가 아니라 사고가 터지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장치라는 겁니다. 저는 이 점이 국제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크다고 봅니다. 미국은 여전히 핵은 위험하다는 프레임으로 동맹국의 독자적 원자로 개발을 견제합니다. 중국과 일본은 기술적 열세 때문에 그런 불안을 부추깁니다. 그러나 한국이 보여준 건 핵도 안전하다. 오히려 한국이 하면 더 안전하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군사 기술을 넘어 세계 원자력 산업 전체의 판도를 바꿉니다. 앞으로 민간 원자로 시장에서도 한국 기술이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콜드파이어 하트는 적에게는 공포의 상징이지만 동맹국에게는 신뢰의 상징이 됩니다. 이 정도 안전성을 확보했으니
나토 국가들이 앞다투어 한국과 협력하려는 거죠. 워싱턴은 더 이상 위험하다는 말로 한국을 묶어둘 수 없고 베이징과 도쿄는 아예 접근조차 못합니다. 저는 이게야말로 한국이 확보한 보이지 않는 방패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항공모함은 단순히 전투기를 싣고 떠다니는 비행장이었습니다. 미국의 니미츠급이나 포드급이 바로 그 전형이죠. 일본 이즈모급 역시 갑판을 넓히고 F-35B를 이착륙시키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콜드파이어 하트는 완전히 다릅니다. 더 이상 항공모함은 단순한 비행기 운반선이 아니라 자체가 무기체계의 중심이자 세계 전략의 축이 되었습니다. 한국형 항공모함은 전투기 운용을 넘어 레이저, 레일건, EMP 등 첨단 무기를 스스로 구동하는 플랫폼입니다. 이것은 항공모함의 개념 자체를 뒤흔듭니다. 미국과 일본이 항공모함을 공군력 투사도구로 봤다면 한국은 항공모함을 종합 무기 생태계로 정의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설계 차이가 아니라 군사 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다시 인용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항공모함을 무대 삼아 전투기를 공연하는 시대를 끝냈다. 이제 항공모함은 세계를 지배하는 에너지 중심이다. 이는 선언이자 도전장이었습니다. 미국은 20세기 초 대양 해군을 내세워 세계를 장악했고, 일본은 태평양 전쟁 당시 항공모함을 통해 잠시 패권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지금 21세기 바다 위에서 새로운 규칙을 세운 나라는 한국입니다. 중국의 입장은 더욱 난처합니다. 푸제남을 건조하며 항공모함 대국을 외쳤지만 실제로는 단순히 미국 모델을 흉내낸 것에 불과합니다. 전투기를 싣는다는 구시대적 발상에 매달린 거죠. 반면 한국은 한 발 더 나아가 함 자체가 무한 에너지 무기 체계가 되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내부에서는 우리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을 따라잡아야 한다. 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더 초라합니다. 이시바 총리가 자위대에 새로운 항모 전략을 주문했지만 결국 그들의 개념은 공중 전력 운반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항공모함을 전 세계 억제력의 거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차이는 10년, 20년이 지나도 메울 수 없는 격차입니다. 저는 이번 항공모함이 해군력의 민주화라는 표현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미국만이 독점하던 항공모함 패권이었는데 이제 한국이 완전히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즉, 항공모함의 정의 자체가 한국 기준으로 바뀌는 겁니다. 나토, 유럽, 심지어 동남아 국가들까지 한국 모델을 새로운 교과서로 삼으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초전도 미니 원자로 항공모함의 등장은 단순히 해군력 강화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기술은 바다를 넘어서 하늘, 우주로 뻗어나가는 혁신의 출발점입니다. 한국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바다 위에서 무한 에너지를 구현했을 뿐만 아니라 이 에너지를 지상기지와 우주 탐사 플랫폼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해양혁신에서 우주혁명으로의 도약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카이스트는 미니 원자로를 기반으로 한 달 기지 전력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기존 달 탐사 계획은 태양광에 의존하다 보니 밤이 되면 에너지 공급이 끊기는 치명적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형 미니 원자로는 달에서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나사나 중국 CNSA조차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과제입니다. 실제로 워싱턴 내부 보고서에서 달 기지 건설의 게임 체인저는 한국 기술일 수 있다라는 문구가 나왔다는 건 의미심장합니다. 중국은 특히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우주 굴기를 외치며 달 탐사 경쟁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달 기지는 여전히 태양광 의존 단계에 머물러 있고 배터리 효율 문제 때문에 장기 체류는 불가능합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항공모함 실험으로 안전성과 지속성을 입증했습니다. 우주 개발에서조차 한국이 중국보다 한 발 앞서 있다는 뜻입니다. 일본 역시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이시바 내각은 우주 개발 계획을 언급하지만 실질적 독자 원자로 기술이 없기 때문에 결국 미국이나 유럽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 확장성은 단순히 우주 탐사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구상의 전략 거점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남극기지, 해적기지, 심지어 사막 한가운데에서도 미니 원자로 하나면 자급자족형 기지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이익을 넘어 에너지 패권 자체를 바꾸는 요소가 됩니다. 미국은 여전히 화석 연료에, 중국은 값싼 석탄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초전도 미니 원자로를 통해 무제한 청정 에너지 시대를 열 수 있는 유일한 나라로 떠오른 겁니다. 저는 이 확장성이야말로 동맹국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이유라고 봅니다. 나토와 유럽연합은 이미 한국과의 협력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단순히 항공모함을 사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기술을 통해 미래의 우주기지, 극지방기지를 함께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단숨에 군사의 우주의 에너지 협력의 허브로 부상했습니다. 사실 이번 항공모함 발표는 단순한 식무기 공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에 던진 정치적, 군사적 메시지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다. 이제 세계가 우리를 따라온다. 이는 곧 한국이 단순한 기술 선도국을 넘어 국제 질서를 재편하는 주도국으로 올라섰음을 알린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선언이 단순히 군사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초전도 미니 원자로 항공모함을 통해 증명한 건 무한 에너지의 가능성입니다. 이는 군사뿐만 아니라 경제, 산업, 우주 탐사까지 연결됩니다. 워싱턴, 베이징, 도쿄는 이제 한국과 협력하지 않고서는 미래를 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과거 미국이 우리를 따르라고 했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서울이 규칙을 정하고 다른 나라들이 그 규칙을 따르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건 한국의 태도입니다. 미국은 늘 우리가 중심이라는 오만한 자세를 보였고 중국은 강압과 모방에 의존했으며 일본은 주저하며 그림자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습니다. 기술로 증명했고 협력으로 확장했으며 선언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콜드파이어 하트 시대를 가능하게 한 원동력입니다. 저는 또 하나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번 선언은 국민을 향한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 국민이 무기를 사오는 나라라는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세계가 한국 무기를 사러 오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무기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안전과 신뢰, 상징과 자존심이 함께 담긴 대한민국의 심장입니다. 이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던지는 심리적 충격은 그 어떤 전투 승리보다 값진 성과라고 봅니다. 국제적으로도 이번 선언은 명확한 경고가 됩니다. 한국을 얕보면 안 된다. 워싱턴은 이제 협상에서 한국의 조건을 들어야 하고 베이징은 무력으로 한국을 흔들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하며 도쿄는 더 이상 한국을 후발주자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스스로의 힘으로 세계 룰을 바꾸는 첫 아시아 국가가 된 겁니다. 20세기 바다는 미국의 것이었고 21세기 초는 중국이 꿈을 꾸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21세기의 주인은 한국입니다. 서울에서 올린 이 선언은 단순한 한 나라의 발표가 아니라 세계 군사사와 정치사에 기록될 분수령입니다. 인류는 이제 한국이 여는 무한 에너지의 시대 속에서 새로운 균형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깊게 짚어야 할 부분은 바로 서울의 선언, 즉 콜드파이어 하트 시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사실 항공모함 공개 자체보다 더 큰 충격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내놓은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다. 이제 세계가 우리를 따라온다. 이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이는 냉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이, 중국이, 일본이 세 나라를 동시에 향해 던져진 도전장이었고 한국이 새로운 국제 질서의 중심에 서겠다는 역사적 선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선언이 가진 힘은 단순한 군사력 과시가 아니라 비전에 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과거의 패권에 집착하고 중국은 수치로 보여주려 하고 일본은 뒤따라가는 흉내만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미래를 내다보며 무한 에너지라는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내세웠습니다.
그 순간부터 국제사회는 한국을 단순한 동맹국이나 후발주자가 아닌 새로운 규칙 제정자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선언이 국내적으로도 엄청난 변화를 불러왔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미국 무기를 사다가 쓰는 나라라는 자괴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세계 최강국들이 한국 무기를 따라오려 발버둥 친다는 자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런 국민적 자신감은 단순히 심리적 효과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앞으로 더 과감한 군사, 외교 전략을 펼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국제사회에서의 효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워싱턴은 이제 한국을 압박하기보다는 협상 테이블에서 조건을 들어줄 수밖에 없고, 베이징은 군사적 위협 대신 경제적 협력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더 초라합니다. 그들은 이미 항공모함 분야에서 한국에 완전히 뒤처졌고, 이제는 자위대 내부에서도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국은 아시아 해양 전략의 중심으로 떠올랐고, 이건 되돌릴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선언의 파급력은 유럽에서도 드러납니다. 나토 국가들은 한국 기술 없이는 미래 방공 체계를 논할 수 없다는 데 공감했고, 심지어 독일은 미국이 아닌 한국이 진짜 동맹이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이는 과거 미국이 누리던 절대적 권위가 무너지고 한국이 새로운 대체축으로 부상했음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글로벌 재편이라고 봅니다.